성인은 흑색종은 이전부터 2014년부터 됐고 2015년 3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폐암은 2016년 4월 그리고 펜브로 2016년 3월에 1% 그 PD-L1 TPS가 있으면 허가가 됩니다. 그 니볼루맵은 포스트 플라틴 2016년 4월에 허가가 됐고 17년 이렇게 펜브로 아테졸리졸. 제가 이제 전공하는 요상폐암 같은 경우는 아테졸리졸맵이 2017년 1월. 그래서 우리가 유럴로직 캔서에서는 가장 먼저 허가된 약제. 그리고 니볼루맵이 2017년 8월 그리고 신장암에서 같이 요상피세프암의 허가를 받았고 펜브로리즈맵은 포스트플라틴 2018년 2월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슬라이드에 FDA 허가 상황이 있었는데 짧게는 6에서 8개월의 딜레이가 있고 우리 신장암 같으면은 거의 한 2년 가까운 딜레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딜레이가 있을까? 모 약제의 국내 허가 상황입니다. FDA에서는 폐암에서 2015년 10월, 신장암에서 2015년 11월에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폐암에서는 6개월 뒤 2016년 4월에 받았는데 신장암에서는 2017년 9월에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허가 대상 질환이 가장 적을 때 급여 신청을 해야 가장 좋은 비용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걸 통해서 그 회사의 영업에 있어서의 에시컬한 포인트를 제가 엿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형태가 행행하도록 어떻게 보면 방치한 국가 행정의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요. 그냥 국내 허가가 늦어지는 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허가받지 않는 상태에서 오프-레이블 트리트먼트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전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드라마틱한 반응을 보였던 그 환자 베데스다의 기적을 해왔던 치료를 하면서 제가 받았던 말은 왜 허가 없이 사용합니까? 라는 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회사 쪽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급여 인증 기준은 뭐냐? 급여 인증 기준은 흑색 쪽에서는 모든 종양에서 됩니다. 그런데 우리 요로 상피암에서는 아테졸리졸맵의 경우에 백금 기반 항암 치료에 실패한 환자로서 PD-L1 임뮤노히스토 케미스트리 SB142라는 방법으로 했을 때 임윤셀의 2 and 3, 즉 5% 이상의 프로포션이 포지티브인 한에서 급여를 해줍니다. 급여 인증 기준은 사실 우리 NCCN 가이드라인하고는 무척 다릅니다. NCCN 가이드라인에 펜브로리즈맵의 5%, 1%를 제외하고는 니볼루맵이나 아테졸리졸맵, 요로상필 아테졸리졸맵에 있어서 이런 PD-L1에 따른 어떤 치료 기준이 없습니다. 또 하나, 급여 인증 기준에서 우리나라가 독특하게 이 급여를 인정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법률에 따른 지정기관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럼 왜 이런 기관을 정했을까? 그것은 약제의 어떤 과용과 오남용을 막고 또 하나는 그것보다 더 앞서서 이러한 부작용에 빨리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데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이게 부작용이 그렇게 아주 문제가 되는 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급여 인정 기관이나 이런 기준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물론 그 뒤에 오남용이 있을 수는 있긴 하겠죠. 그래서 다시 UCC에서 심표한 급여 기준을 보면 IC2&3에서 리스폰스 레이트가 27%, ICU1에서 10%, ICU0에서 9% 이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시작은 아테졸리졸맵의 페이지 1 스타디에 사이언스 나온 걸 보면 당시에 매우 인호모지너스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IC2&3에서는 반응률 44%, IC01에서는 11%의 반응률을 근거로 했고 그래서 페이지 2 스타디가 인바고 10에 있었는데 포스트 플라티넘에서 나왔던 이 데이터, 이 테이블에서 IC2&3 환자에 대해서의 반응률이 훨씬 높구나. 그래서 이 환자한테서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PD-L1, 여기에 사용되는 PD-L1, 벤타나 SB142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다른 환자군에서 했을 때
똑같은 연구에 코호트 1, 즉 시스플라틴 인엘리지블한 환자에서 포스트 라인을 사용했을 때는 이 IC에 따른 반응률 차이가 전혀 없었고 서바이벌 차이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아까 그 안바고 210 스타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삼성 연구가 있었는데 이 삼성 연구에서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IC2 and 3 환자에 있어서 키모세라피에 보다 오버all 서바이벌 베니핏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IC0, 1을 모두 포함한 intention to treat로 했을 때는 차라리 유의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2 and 3 환자에 한해서만 급여를 해준다. 라는 것은 아주 과학적이지 않지요. 또 하나 리볼루맵에 있어서는 PD-L1은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28-8 PAM-DX 다코 시스템을 쓰는데 여기에서도 PD-L1과 트렌드는 있지만 반응률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가 없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 키노트 045라고 펜브로리즈맵을 키모세라피에 비교한 삼성 연구에서도 여기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22C3라는 안티바디를 쓰고 다코 시스템 쓰는데 여기는 또 다른 특정 방법인데 Combined Positive Score를 쓰는데 CP에서 10% 이상의 파퓰레이션과 토탈 파퓰레이션 차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서바이벌에 있어서도 물론 해저드에서는 차이는 있지만요. 또 하나 우리 병리 장세진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사실 PD-L1의 이 임뮤노시티 케미스트리에서는 많은 챌린지들이 있는데 튜머 샘플의 액세시빌리티가 없는 환자 15에서 20%는 튜머 샘플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안티바디와 플랫폼이 다르고 또한 이런 안티바디 플랫폼에 따라서 포지티브 레이트가 블루프린트 스타디에 있으면 디스코던스가 37%에 달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스코어링 방법, 인터프리테이션 크라이테리아, 컷오프가 다르고 또한 바이옵시 했던 거와 홀 튜머 스페시멘에 있어서도 디스코던스가 10% 있다고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스태틱한 게 아니고 이전 치료에 따라서 다이내믹하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런 아주 변화무쌍하고 복잡하고 하모니제이션 되지 않은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일부 환자한테서는 5%의 비용만 지불시키면서 나머지 환자들한테서는 100%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시스템에서는 사실 치료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이런 의료보험 기준이 과연 정당한가? 듀얼발루맵 스타디에 나온 PD-L1 임뮤노시티 케미스트리가 가장 이 프리딕티브한 것이 높습니다. 44%, 55%쯤 되는데 그럼 여기 환자, PD-L1의 네거티브의 환자거나 PD-L1 할 수 없던 환자한테서의 이 반응, 그중 특히나 드라마틱하면서 이노머선, 듀어러블 리스폰스는 포기시킬도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이 기준은 우리 마이클 샌들이 말한 공리주의 입장에서도 자유주의 입장에서도 전혀 정당화되지 않고 또 하나 공동체주의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토론할 채널이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전혀 정의롭지 않습니다. 정말 국가가 최소의 비용을 투자하겠다면 차라리 가장 해저드 레이쇼가 적은 0.3이 담배 피는 환자한테만 급여를 해주고 나머지 환자한테는 급여를 해주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가져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우리 의사들은 우리 과학자들은 사이언스를 해야 됩니다. 아니요. 우리가 PD-L1을 가지고 그런 약제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퍼포먼스, 프로그레스 팩터를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또 심평원이나 주장을 하면 그들의 반응은 항상 괴념치 말거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진료실에서는 이 환자처럼 브레드 캔서, GP, GCB 페일 이후에 다른 약제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임뮤노시티 케미스트리를 해서 그 결과를 마치 우리가 결과지 이렇게 쪼아봅니다. 파스티브 나와야 되는데 척박하죠. 네, 척박합니다.